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신문 기사를 바라보던 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었던 희망이 단숨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그는 평생의 노고 끝에 얻은 마지막 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선택은 상상조차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확신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38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돈이었죠. 처음 며칠은 이제 자유롭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거든요. 여보, 이제 여유롭게 지내세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연금만으론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년에 결혼한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아직 남은 주택대출 3천만 원도 부담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아니,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남짓,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퇴직금 전액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런 제게 희망의 빛처럼 보이는 소식이 들려온 건 은퇴 한 달 후였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 창가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택 이천 반세권, 대한민국 반도체 메카, 투자 절호의 기회. 빨간 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요. 반세권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업소에 들어가 보니 중개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사장님,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공장 주변 지역을 반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집값이 하늘 찌를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정부에서도 K반도체 벨트 조성한다고 전폭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평택 이천은 대한민국 실리콘밸리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반도체 투자 역대 최대 규모, 반도체 황금기 본격 시작, 평택 이천, 세계 반도체 중심지로 같은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마음을 확실히 움직인 건 오랜 직장 동료인 박 부장과의 만남이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부장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잘 됐다. 나 요즘 대박이야. 무슨 일이에요? 평택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벌써 8천만 원 올랐어. 너도 빨리 해. 늦으면 기차 놓쳐. 박 부장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시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오르는 거예요? 야, 반도체야. 미래 산업 1위잖아. 여기에 공장 들어오면 일자리만 몇만 개가 생겨.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정부가 밀어주는데 뭐가 위험해? 오히려 안 하는 게 위험이야. 그날 저녁 아내에게 박 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박 부장이 평택 투자로 대박 났대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쎄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항상 있었잖아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박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8천만 원이 몇 달 만에? 은행 예금으로는 10년 넘게 모아야 할 돈을 부동산으로는 몇 달 만에 벌 수 있다니.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조급한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 부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평택과 이천 지역 부동산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고 여러 부동산 앱을 깔고 관련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어요.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만 찾아봤어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확장,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 같은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부에서도 K 반도체 벨트 조성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실패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저 진짜 평택에 아파트 투자하려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퇴직금이 우리한테는 마지막 보루인데.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요. 연 3% 이자로 뭘 해요? 물가는 5%씩 오르는데.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부동산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떨어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못 살아요. 큰아들에게도 상의해 봤어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버블? 반도체는 미래 산업이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의존하는데 무슨 버블이야. 그래도 퇴직금 전부를 걸기에는. 전부가 아니야. 투자하는 거지. 안전하게만 하면 언제 돈을 불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돈 잃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안전한 펀드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세요. 안전한 투자로는 돈이 안 늘어나? 이미 기차는 떠나고 있어. 더 늦으면 기회 자체가 없어져. 가족들은 모두 신중하자고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평택 아파트 매물 동락이 시작, 이천도 품귀 현상, 지금 안 사면 내년엔 못 사 같은 글들을 연달아 본 거예요. 더 늦으면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말에 평택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분양 사무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상담을 받으려면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역시 인기가 좋구나 생각했죠. 중개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이 단지는 삼성 평택 캠퍼스까지 차로 10분 거리고 향후 지하철 연장 계획도 확정된 상태예요. 투자 가치가 엄청나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억 5천인데 솔직히 내년 이맘때면 5억은 갈 거예요. 장담합니다. 작년에 이 근처 다른 단지 산 분들 벌써 1억씩 벌었어요. 정말요? 여기 보세요. 중개사가 실거래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사 현장이 곳곳에 있었고 새로운 상가들도 들어서고 있었어요. 도로도 넓히고 있고 정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으면 3억 5천만 원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대출 이자는 월 40만 원 정도였는데 집값이 오르면 금세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저 정말 하려고요. 박 부장도 성공했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오를 거라고 해요. 정말 확신해요?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죠. 믿어보세요. 1년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 떨어지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반도체는 미래 산업이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왜 떨어져요?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체념과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볼펜을 잡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8년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 전액을 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노후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6개월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 전액 2억 5천만 원과 대출 1억까지 끌어모은 3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그때는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동산 앱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시세가 조금씩이라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거든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여보, 벌써 2천만 원 올랐어요. 아내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내도 처음엔 함께 기뻐해 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투자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세가 3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천만 원 수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역시 내가 옳았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38년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단기간에 번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러 갔어요. 아직 입주 전이라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그려봤죠. 저기에 대형마트도 들어온다고 했고 지하철역도 연장된다니까 정말 좋아지겠네. 몇 년 후 이곳에 발달된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퇴직 후 막막했던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었어요. 특히 박 부장과 만날 때면 더욱 그랬죠. 박 부장님, 저도 평택에 샀어요. 덕분에 좋은 기회 잡았네요. 야, 잘했다. 우리 둘 다 대박 나는 거야. 박 부장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언제쯤 팔 생각이에요? 최소 1년은 기다려봐야지. 입주까지 하고 나면 더 오를 거야. 그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확신을 줬어요. 혼자만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4개월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개업소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사장님, 요즘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중개사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계속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다만 사람들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서요. 정부 규제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고. 규제요?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이런 얘기들이요. 하지만 곧 다시 활발해질 거예요. 반도체 투자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카페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매수 추천,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은 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 단기 조정 가능성 있음 같은 글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분양 현수막도 점점 더 요란해졌어요. 특가 분양, 파격 할인, 선착순 혜택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분양 사무소마다 김치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같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쟁이 치열하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위험 신호였어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처음으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불안한 글을 봤습니다. 평택 거래량 급감, 매물 늘어나는 중 같은 제목들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6개월째 드디어 시세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3억 8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여보, 집값이 좀 떨어졌네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부동산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 부장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박 부장님, 평택 집값 어떻게 보세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요즘 좀 힘들긴 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잖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오를 거야. 반도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 자신을 달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7개월째 시세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산 가격과 똑같아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었던 수익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부동산은 장기 투자야. 1-2년 후에는 분명히 오를 거야. 하지만 밤늦게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좋은 소식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부동산 침체, 미분양 증가, 건설사 부도 위기 같은 불안한 소식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악몽이 시작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투자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확인하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지? 제가 3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2억 1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앱 오류인 줄 알았어요. 다른 앱도 켜보고 새로 고침도 여러 번 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1억 4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거였거든요. 그 돈이면 제가 월 200만 원씩 써도 5년 넘게 쓸 수 있는 큰 돈이었는데 급하게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산 아파트 시세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분명히 오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 요즘 평택 쪽이 많이 어려워서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특히 이 지역이 타격이 심해요.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급매물로 나온 게 2억까지도 있어요. 미분양 물량도 엄청 쌓여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이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였거든요. 박 부장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박 부장님, 평택 집값 어떻게 됐어요? 제 앱에는 엄청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아, 성호야, 나도 지금 정말 힘들어. 많이 떨어졌어. 박 부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얼마나요? 내가 산 것도 1억 5천 정도 빠진 것 같아. 정말 미치겠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박 부장도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택 이천 집값 폭락, 반도체 버블 붕괴, 미분양 물량 역대 최대,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 특히 한 기사에서 평택 지역 아파트 가격이 8개월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였거든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기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매달 원리금으로 5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팔고 싶은데 매수자가 없어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리셔야죠.
워낙 매물이 많아서. 그런데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이미 투자에 다 들어갔고 남은 생활비도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필요한데 수입은 연금 80만 원뿐이었어요. 가족들과의 분위기도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다 말렸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큰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에서 뭐해? 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둘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봐야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거나 빨래를 넣을 때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현재 손실 1억 4천만 원, 남은 대출 1억, 매월 적자 200만 원. 갈수록 절망적인 숫자들만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족들 말을 들을 걸. 밤마다 이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한때 노후의 희망이었던 그 아파트가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6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값 폭락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여기에 기존 주택 대출 이자 15만 원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8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연금은 겨우 80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보자. 외식도 끊고 용돈도 줄이고. 그래도 매달 적자가 날 텐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가짓수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예전엔 아내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뒀는데 이제는 김치와 된장찌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온 아내가 이제는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는 더욱 참담했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기 어려울까요? 신부 측에서 예단이나 예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은 좀 어렵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식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2세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젊었을 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일들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면접에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었어요. 62세입니다. 아,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몇 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38년간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던 제가 이렇게 취급받는다니.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실망과 원망만 가득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잠자리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40년 넘게 함께했던 침실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와서 혼자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술을 마셔야 하루의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가족들한테 이런 짐이 되다니. 취기가 돌면 이런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악몽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절망했고, 밤에는 술 힘을 빌려 잠들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술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소리였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 노인은 묵묵히 폐지를 끌고 가고 있었죠. 얼마나 춥고 힘들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뭔가가 깊게 찔렀어요. 저 연세에도 저렇게 버티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선 안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는 작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새벽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본 이후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번에는 자존심 같은 건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해도 계속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시니어 전용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고 동네 게시판도 뒤져봤어요. 마트 전단지에 붙어 있는 작은 구인 광고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모집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야간 근무 가능자. 아파트 게시판에서 발견한 구인 공고였어요. 바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62세시면 적당하네요. 야간 근무 가능하시죠? 관리소장이 의외로 반겨줬어요. 네, 물론입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고 주 6일 근무예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38년간 회사 다니면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말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아내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파트 야간 경비예요. 많지는 않지만 월 1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경비라.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수입이 있어야죠. 첫 출근 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38년간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형님, 처음이시죠?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낮 경비를 하던 60대 후반의 선배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CCTV 모니터 확인하시고 이 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 돌면 돼요. 그리고 택배 받아주시고 방문자 출입 확인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야간 근무에도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18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 8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더 일할 방법을 찾던 중 경비실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 새벽에 시간 있으시면 신문 배달해 보세요. 우리 동네 신문 배달하는 분이 허리 아파서 그만둔다던데. 신문 배달이요? 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일이 밤 10시부터 아침 새벽 배달은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신문사에 연락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한 달만 해보시고 판단하죠. 그렇게 야간 경비와 새벽 배달 두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바로 신문 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첫 급여를 받던 날 정말 뿌듯했어요. 비록 예전보다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라는 게 소중했거든요. 여보, 생활비예요. 아내에게 160만 원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둘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술만 마시고 있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요. 대출 이자도 밀리지 않고 냈고 생활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반찬도 예전처럼 다양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시켰네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가족들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냉랭하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 주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정말 고생하세요. 둘째가 말했어요. 아니다.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큰 돈은 잃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 속에는 자존심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무거운 신문 뭉치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야간 경비와 오전 신문 배달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생활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매달 260만 원의 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밀리지 않고 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다시 저를 믿어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위안이었거든요. 1년 반이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결혼 준비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둘째가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괜찮다. 약속은 지켜야지. 비록 예전에 약속했던 3천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1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자식의 결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둘째 결혼식 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존경해요. 둘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1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평택 아파트는 아직도 팔지 못했어요. 시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산 가격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일로 절망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야간 경비와 오전 신문 배달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신문 뭉치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처음엔 무겁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세요. 아침 운동 나오는 주민들이 인사해 주실 때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 경비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형님, 부동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한번 크게 되어서 이제는 안 해요.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던데. 그런 말에 혹해서 제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이제는 꾸준히 일해서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새벽 신문을 배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호재만 믿고 덤비는 투자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진짜 안전한 노후의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는 없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훨씬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돈을 잃어도 가족이 함께 버텨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믿음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비록 실망시키긴 했지만 가족들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믿어줬어요. 요즘 가끔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그때 정말 힘들었죠? 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는 그런 무모한 일 하지 않을게요. 이제 충분해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합니다. 힘들지만 이 일들이 제게는 소중한 수입원이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거든요.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비록 큰 실패를 겪었지만 저는 지금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매일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가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 그게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노후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